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픈AI가 특히나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비영리 연구소가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 제프 딘이 쓴 논문, 이머전트 어빌리티 관련된 논문을 시작으로 갈림길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특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AI라는 것은 모델이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올라갑니다. 단순히 서양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델 크기부터는 그 성능이 J컵으로 그냥 확 커지는 걸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AI 모델을 크기를 키우면은 언제부턴간 기술의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겠는데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글과 오픈AI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모델 선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은 엔커더 올리 베이스의 벌트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픈AI는 GPT라는 디코더 올리라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사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둘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이렇게 튜닝한 거죠. 구글은 이제 나는 전륜만 한다. 오픈AI는 나는 후륜 자동차를 쓴다. 이런 느낌인 건데 왜 모델 형태가 달랐냐라고 하면은 엔코더 올리 모델은 그 당시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번역, 분류 그 정도. 디코더 올리 모델은 그러한 성능에서는 엔코더 올리보다는 부족해요. 근데 대신에 생성형 AI라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났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생성형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도 없고 구글은 지금 당장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도 엄청 많은데 생성형 이런 거 만들 생각 없다. 지금 쓸 수 있는 엔코더 올리 만들자. 버트 모델을 합니다. 오픈AI는 조금 더 멀리 본 거죠. 엔코더 올리는 성능 향상의 측면에서 결국 생성형 모델인 디코더 올리에 비해서 성능 한계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버트 모델은 성능 향상의 한계를 느끼고 패배를 했고요. 엔코더 올리 모델에서의 성능 한계는 나타났고 그 이유는 구글은 지금 당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델의 선택이 구글을 망하겠다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구글이 버트 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 중에서 하나가 버트였기 때문에 이게 큰 요소는 아닙니다. 단지 구글은 AI 모델 연구할 때도 이런 것까지를 고려하면서 만들었어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험이에요. 구글은 이머전트 어빌리티든 스케일링 로를 증명하는 투자든 되게 많은 연구와 투자를 쏟아 부었어요. 근데 구글의 만든 이머전트 어빌리티에 따르면 수천억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만들면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건 이제 불보듯 뻔하죠. 근데 이머전트 어빌리티 달성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이 거대한 AI를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되는 CAPEX가 필요하고 이 CAPEX가 빅테크 탑4가 쏟아붓고 250조 원 되는 그거죠.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와 준비 비용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반면 이머전트 어빌리티는 논문에서 증명된 이론인 거지 검증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돈을 막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저 미지의 우주 어딘가에는 다이아몬드 행성이 있어서 가면은 다이아몬드를 엄청 많이 캐올 수 있는데 막상 갔더니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켓을 쏠까 말까 다이아몬드 행성 갈까 말까 하다가 구글은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새로운 모험 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을 쏘지 않기로 합니다. 다이아몬드 행성을 포기한 거죠. 반면 오픈AI는 지금까지는 받아쓰기마다 모범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서서히 과감하게 답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픈AI는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 빌리언 투자받아서 엔비디아 A100을 구매합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제 AGI를 시작하는 거죠. 훈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영리 연구소에서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스타트업으로서 다시 발돋움하게 됩니다. 175 빌리언이라는 GPT-3를 개발을 하고요. 이거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한 모델이고 GPT-2, 그러니까 이전 모델에 비해서 100배 이상 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 거고 학습 비용은 36배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오픈AI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 멀리 다이아몬드 행성이 있다고 믿었고 미지의 영역으로 로켓을 과감하게 발사를 한 겁니다. 물론 결과는 모두가 아시죠. 2022년 오픈AI가 GPT 3.5 기반의 챗GPT를 출시하고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수 100만 명 돌파합니다.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2달 만에 달성하면서 틱톡보다 4배 빠른 기록을 달성하는 미친 듯한 성장을 보여주게 된 거죠. 쏘아올린 로켓이 도착한 다이아몬드 행성에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잡으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GPT 3.5 4, 4, 5 등 이제 매개 변수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AI 모델이 커지면서 성능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이론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23년 기준에 챗GPT가 매출 2조 원, 1년 만에 약 60배 성장하면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영업이익과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될 건가는 또 다른 이유긴 하겠죠. 어쨌든 양적 성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빅테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격적일 수 없었던 구글의 개발 전략 때문에 오픈AI는 구글을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요. 구글은 너무 커져서 유연한 스타트업으로 보기엔 너무 어려운 사업 운영 방식을 시행했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오픈AI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구글이 되게 악한 존재고 오픈AI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한 다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게 구글과 오픈AI는 뭐 둘 다 AI에 공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집단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구글은 AI 시대는 언젠가는 온다. AI 성능이 가파르게 성장은 하지만 인류의 위협이 될 만큼 막 엄청나진 않을 거다. 우리는 제품 출시에 신중을 가할 거고 윤리를 따질 거기 때문에 걱정하는 위에는 오지 않는다. AI 연구에는 공격적이지만 AI의 어퍼바운드와 이 위협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게 접근했던 편이었어요. 반면 오픈AI는 AI 시대는 반드시 올 거고 성능은 가파르게 성장할 거고 인류의 위협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연구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더 공격적이게 할 수 없는 이제 저지선을 만들자가 이제 오픈AI의 방향인 거죠. 둘 다 공격적이지만 둘 다 보수적이고 방향이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뭐 하나 할 때마다 되게 많은 승인을 거쳐야 되고 되게 공격적이지 못한 학습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다만 오픈AI는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만큼 엄청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떠납니다. 오픈AI는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서 구글보다 공격적인 연구를 했고 그 야욕을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실망해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오픈AI 내에서의 권력 싸움이 이제 발생했었죠. 일리아 수축 해버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알렉스네스 만든 주역 중 하나죠. 위인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똑같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일리아 수축 해버와 샘 알트만은 서로 이제 의견이 대립됩니다. 일리아 수축 해버는 구글처럼 안전한 AI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파였고 샘 알트만은 더 공격적이게 해야 된다라는 파다 보니까 권력 싸움이 발생했고 결국 일리아 수축 해버가 샘 알트만을 퇴출시켰다가 샘 알트만이 다시 복직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리아 수축 해버가 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샘 알트만이 오픈AI 내에서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픈AI는 훨씬 더 공격적이게 되고 구글은 보수적이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픈AI는 얼만큼 공격적이냐면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수집을 합니다. 뉴욕타임즈랑 데이터 소송도 하고 FTC의 리나 칸이라고 빅테크 헌터라는 이제 반독점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픈AI를 데이터 불법 사용 혐의로 FTC에 조사를 합니다. FTC는 한국어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곳이에요. 정부에게도 경고를 받을 정도 되게 공격적이게 뭔가 하고 있고 또 RLHF라고 AI를 만들 때 그 사람이 손으로 뭔가 좀 해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해서 오픈AI는 국외에 있는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이걸 하게 됩니다. 문제는 최저시급조차 안 주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노동청한테 또 고소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오픈AI 공격적인 상태를 보고 구글이 부랴부랴 우리도 공격적이게 해야 한다는 스탠스 바꿔요. 어떻게든 AI 패권 전쟁에서 다시금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구글도 빠르게 제미나이를 출시를 합니다.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를 합병하면서 이제 본사 구심적인 조직 개편도 했었고요. 퇴사한 창업자였던 세르게이 브린도 제미나이 팀을 다시 복귀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AI만큼의 파급력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공격적인 해왔던 오픈AI를 쉽게 이길 수는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글의 인재 유출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서나 이번 시간에서나 제프리 힌튼, 알렉스, 일리아 수축 해버, 앤드류 어텐션 언론이들을 만든 8명의 발명가들, 토치 체계를 만든 아버지, 이 AI 씬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도 AI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AI 윤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AI를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것인가, AI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AI를 만들기 위한 툴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AI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벌티컬 스택에 있어서 가장 전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 다 구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단 한 명도 구글에 있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든 그 8명도 지금 구글에 아무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탈한 분도 계시고 오픈AI의 추격을 위해서 윤리의식을 버린 구글을 보고 질색해서 나간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은 핵심적인 인재를 다 놓치게 된 거죠. 크게 4가지였던 것 같아요. R&D 간 핵심 연구 방법론, AI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짓는 전에서 패배를 했고 격차를 벌이는 딥테크 영역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회피했고 너무 커진 기업 사이즈로 인해서 유연한 움직임을 유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대하고 위대한 공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한 발자국 내밀 때마다 무거운 발걸음을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작고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도전, 모험을 결정할 때 훨씬 더 빠르고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픈AI가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흩어진 방향성으로 인한 이딴 핵심 인연들의 유출로 인해서 AI 원조집이었던 구글은 그 타이틀을 오픈AI에게 뺏기게 되면서 빅테크도 순식간에 흐름을 놓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딥테크 영역에 투자하는 저로서 느끼는 점은 딥테크 씬에서도 믿음의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걸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양자역학 같은 것도 뭐 지금은 대중적이지만 그 당시에 양자역학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인슈타인이 되게 비웃었어요. 당신의 수학은 맞는데 물리이 형편없다라고 할 정도로 양자역학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존재를 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그 연구를 통해서 확실한 차별점을 가진 딥테크 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겠구나를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테마에서 저희가 최근에 투자했던 회사가 바로 트릴리온 랩스였던 것 같아요. 트릴리온 랩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과의 싸움에 있어서 자본 싸움에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만 해체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 내부 특유의 문화와 과감한 도전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트릴리온 대표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그 대표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의 크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라웠습니다. 너무 혁신적이고 모험지향적이어서,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매력에 더 빠져서 투자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딥테크 씬에서도 이너서클이라는 건 존재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뛰어난 분들이 구글에 다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대석학이었던 뭐 앤드류 응이나 제프 힌턴뿐만 아니라 뭐 얀 루쿤, 요슈아 벤지오 같은 분들도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페이페이리도 연결되어져 있고, 그 밑에 수많은 제자와 공동 연구자들이 다 이렇게 있고, 뭐 8인의 텐스퍼 만든 연구자도 다 서로 아는 사이다 보니까 정말 뛰어난 분들 서로 다 아는구나 라는 한 번도 느꼈던 것 같고,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링크드인 같은 거 잘 안 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90만 명의 연구자들이 링크드인 쓰거든요.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교류하고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뛰어난 연구자분들이 속해져 있는 이너서클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겠다라고 많이 느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인코더 모델을 한번 만들면 중간에 뭐 디코더로 바꾸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새로 학습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든 간에 좋은 모델이면 먼저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A라는 모델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걸 엄청 잘 학습시켜서 선점 얻었다라고 해도 애초에 이것보다 더 뛰어난 A 프라임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A 모델을 더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런드보다 더 효율적이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AI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전략도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최근에 투자한 트릴리온 랩스도 LLM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오픈 AI와 비슷하게 그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 트릴리온 랩스도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걸 해볼 수 있는 스타트업이고, 대표님께서 되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이 LLM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고 있고, 이 방법론을 서로 연구할 수 있고, 방법론 새로 연구할 사람들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대표님도 한국 LML 만드는 그 연구씬에서 되게 핵심적인 분 중 한 분이셔서 트릴리온 랩스가 앞으로 오픈 AI를 잇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작은 기업 스타트업이니까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작아서 된다라기보다는 대표님과 코파운더들의 꿈의 크기, 그리고 무언가를 빠르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파운더의 문화, 이것들이 중요한 개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과 코파운더 분들 만났을 때 느꼈던 이분들 정말 꿈이 큰 사람이구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올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스타트업만의 강점이 아닐까, 그리고 트릴리온 랩스만의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이 못한다라는 건 아니죠. 대기업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많은 자본과 많은 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은 스타트업은 빠른 문화와 실현 정신으로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받아요. 어디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근데 그런 저울질이 의미가 없는 게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거랑 스타트업이 잘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르고 한 시장에서 병렬적으로 경쟁을 한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그 저울은 수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이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대기업하고 스타트업 간의 시너지를 내서 새로운 또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기업과 협업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도 엔비디아라는 또 다른 대기업과 시너지해서 뭔가 만들어냈던 것처럼 트릴리온 랩스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들도 단순하게 한 시장을 파이를 나눠먹는 경쟁자가 아니라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